네, AI를 활용한 논문 연구 방법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시더라고요. 이제 이분도 어, 그 여기도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각 연구원에서 지금 AI를 통해서 연구 방법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AI 편하니까. 이분이 논문에 대해서 논문 연구할 때 본인이 혹은 본인 연구원에서 AI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어, 뭐 사실은 네. 어, 뭐 비교 평가는 좀 하기 그렇지만 우리 게 훨씬 더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일간 AI를 썼던 제가 지금 리서치 AI 가르쳐 줬죠. 이분이 그랬어요. 5일간 논문 8,731편 리뷰를 했다. AI로 본인이. 그래서 그 방법론을 리서치 방법을 만들어서 이쪽에서는 기술연구에서는 그 방법론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하면 어떻게 5일간 8,731편 논문을 리뷰하겠어요. 그래서 AI를 쓰라는 거예요. 왜 AI를 써야 되느냐? 단적인 거예요. 리서치만 해도 리뷰만 해도. 예, 뭐 쓸 거냐 안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쓸 때의 효과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리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논문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처럼 전 과정을 하진 않지만 이미 리서치 분야나 이런 부분, 리터치 리뷰는 이 부분은 이미 다 전문가들은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논문 주제 찾기 단계에서 제가 뭐 이게 이제 스칼라 검색을 쓸 수도 있는데 구글 스칼라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스칼라를 많이 썼죠. 근데 이제는 AI가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서브 툴로 쓰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논문 주제 찾기 도우미 보여드렸죠. 이거 샘플인데요. 출처 이렇게 나오고요. 인공지능의 자유지 획득 가능성의 최신 논문을 검색하자. 그럼 얘가 이렇게 최신 논문도 찾아주고요. 거기에서 핵심 논쟁을 정리하라. 주제 찾기 챗봇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핵심고요. 그리고 쭉 나오죠. 그리고 나는 반대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는 거에 더해서 핵심 논쟁을 보고 그 논쟁 중에서 나는 찬성 입장이냐 반대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반대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가 나의 의견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AI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AI를 내가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줘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찾아줘, 뭐 해줘, 뭐 가져와 이것도 되지만 진짜 사용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나는 반대 입장이고 이런 의미에서 반대고 나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AI가 그것에 맞춰서 그걸 듣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이 그거군요. 그럼 제가 거기 찾아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냥 찾아와라는 것보다는 훨씬 다르죠. 그래서 AI를 다루는 기술이 이제는 논문 쓰는 기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 측면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I하고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AI가 준 것을 그냥 다 받아 쓰는 논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 전부 여러분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얘가 나온 이야기 내 입장은 다른데 라고 얘기를 챌린지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AI 하면서 내 생각을 단련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다시 리서치를 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AI가 토론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써도 본인 인간 저자의 작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저희 학교의 논문 연구 방법론의 평가, 논문 평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AI를 썼는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논문의 최종 것은 전통적인 논문 평가 방법대로 평가를 할 거예요. 창의성이 있느냐, 리터러처 리뷰의 수준 높은 걸 했느냐, 이건 다 전통적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논문의 형식을 했느냐, 이건 전통적인 거예요. 또 하나 저희는 그것을 AI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AI를 지금 저희 교수들이 가르쳐준 요 방식대로 잘 썼느냐, 그냥 받아 쓴 거냐, 아니면 AI를 아까처럼 지도교수로 뭐 이런 책임 연구를 이렇게 논쟁자로 썼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논문 심사를 할 때 그 히스토리를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가져올 수 있죠? 왜 대화하면 다 남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 패드렛에 다 올리면 됩니다. 교수들이 다 그걸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또 있잖아요. 보면 알아요. 한번 물어보고 갖다 복붙했는지 아니면 그 대화에서 그냥 묻기만 하고 쭉쭉쭉 물어서 그냥 딱 알맹이만 따왔는지
아니면 챌린지도 했는지, 내 생각을 넣어서 얘를 가이드해서 찾아오게 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 관점과 혹은 내가 앞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검색을 시키든지 논문 분석을 하든지 해서 했는지가 전부 대화창에 다 뜹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했으니까. 이게 AI가 굉장히 좋은 방법,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다 논문 평가할 때 다 봅니다. 그래서 다 가져오셔야 돼요. 네. 이제 이러면 AI를 어떻게 썼는지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질문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이분이 아이디를 훔쳤는지 표절을 했는지 기존의 논문보다 더 잘 잡아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넣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관점 이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연결해 달라고 하고요. 아까 연결도 나는 이런 것밖에 연결을 못 하는데 네가 이것 이 외에 다른 영역을 더 연결해라. 그 연결 영역을 4개 이상 붙여라. 5개 붙여라. 그걸 보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지금 이 관점인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관점에서 얘를 연결시켜봐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못하죠.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에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사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점 중에 하나가 차별이잖아요. 과거에 안 했던 방식, 과거에 사용한 그러니까 논문이 똑같이 문제가 똑같더라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푸는 방법론을 다르게 해도 논문이 돼요. 문제를 다르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관점을 다르게 해석해도 논문이 돼요. 그랬을 때 그 연결도가 이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자유주의에서 수많은 논문이 나오죠. 알고리즘적으로 붙을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신학에서 칼빈주로 볼 수도 있고 루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뇌신경으로 볼 수도 있고 신학 논문인데 기술을 붙일 수도 있고 다 다른 논문이에요. 그 관점을 어떻게 붙이느냐. 네, 경제적 관점에서 붙일 수도 있고 다 붙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챌린지를 할 수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설이었는데 이 새로운 관점에서 해보니까 새로운 이 기존의 정설이라고 받아들인 것도 어떻게 돼요? 틈을 만들 수도 있죠. 그게 창조성이에요. 그게 논문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가려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공부를 해야 돼요. 초학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따위는 과외교사로 나 그거 도저히 잘 모르겠다. 근데 관점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거 팔래.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를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해봐.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내가 창조적으로 붙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연구할 거 아니야.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AI를 쓰셔라. 그리고 그게 히스토리에 다 남는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속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좁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최신 논문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과 여기에서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인공지능의 자유의지에 대한 최신 논문을 가져와 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인공지능의 뇌신공학적 뭐막 연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남죠? 주제가 좁혀졌죠. 그러면 그 주제 좁힌 주제를 가지고 다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최신 논문을 가져와 하면 처음에 최신 논문 가져온 것과 지금 논문 가져온 것은 다르죠. 그래서 최신 논문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얘하고 대화를 하고 학습을 하고 최신 논문을 찾아야죠. 왜? 지금은 내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던질 수 있는 게 야, 자유의지에서 혹은 인공지능에서 LLM에서 최신 논문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는데도 최신 논문을 나에게 맞는 걸 찾는데도 계속 그렇게 깊게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4주간의 AI를 배우는 과정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김세환 교수님하고 실제 논문 쓰면서 할 수 있는데 검색도 다 기능이 달라요.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검색 엔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뭐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고 하나 추천하는 건 젠스파크의 데이터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 찾기 챗봇, 두 번째로 구글 딥 리서치로 주제 똑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젠스파크에서 데이터 검색이라는 거 그걸 또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젠스파크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젠스파크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젠스파이에 들어서 에이전트를 누르면 여기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고급 에이전트에 들어가면 이제 논문에 쓰는 거는 데이터 검색과 교차 검색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거고, 교차 검색은 뒤에 가서 여러분 또 쓸 겁니다. 논문 주제 찾기에서는 데이터 검색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태스크를 누르시고, 네, 여기다가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뇌신경 공학적 관점에서 자료를 찾아줘.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데이터 검색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에이전트 기능이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릴 수가 없고, 네. 자, 이걸 샘플을 보여드리면, 네. 이게 데이터 인공지능 자유제에 넣었을 때에 얘가 나름대로, 네, 다양한 에이전트를 돌려서 리플렉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뽑아준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서도 아까지만 똑같은 검색이지만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여러 개의 검색 엔진들을 복합적으로 쓰면 한 8, 90%는 같지만 차별된 1, 20%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의 검색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구체적인 체험들은 나중에 논문을 쓰시면서 하면 되고요. 일단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논문 주제 탐색은 이제 요게 여러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에 대한 시각화로 뭐 드로우 아이오나 마인드맵 뭐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요. 논문의 가치 만들기에서는 이제 한번 요거는 논문의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술적 가치, 실무적 가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유튜브 영상들, 네, 저희 교수들이 다 이걸 세세하게 티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좋은 교수들이 파트로 해놓은 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논문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설정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 연구 논문 검색 단계에서 사용할 AI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내가 주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내 주제에 관련해서 쭉 해보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논문, 이 A라는 주제는 어느 영역에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다라는 게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포커스가 잡혀지죠. 그러면 혹은 거기서 아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주제 그 포커스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포커스에 대해서 최신 논문을 줘라. 아직도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달라. 그러면 얘가 최신 논문을 주죠.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논문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겁니다. 그게 컨센서스, 네, 그 다음에 커넥트 페이퍼스, 그 다음에 사이스페이스 이런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얘네들 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컨센서스도 역시 논문 찾는 건데 얘네들이 여러분이 챗GPT에 들어가면 컨센서스 챗봇이 있어요. 그거는 API로 컨센서스 이 본 서버에다 연결을 시켜서 물어보면 이 서버에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자세한 걸 찾으려면 컨센서스로 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그걸 쓰지 않고요. 그냥 바로 컨센서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게 컨센서스에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뭐 제가 다 지금 설명을 하면 시연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아까 컨센서스 앱이죠. 이게 이제 컨센서스 앱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자유지 획득의 가능성에 대한 최신 논문을 검색하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예.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출처를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출처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본 논문으로 가요. 예. 자, 그리고 뭐 역시 컨센서스 아까 똑같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면 쭉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출처가 나오죠. 네,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뭐 딥리서치도 아까 잘 했고, 요거는 AI 수준인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 본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퍼블리시 연도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5월도 있고 뭐 2000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을 하시고 언제 자료를 찾겠느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자유지 획득 가능성에 대한 최신 논문을 검색하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프로를 누르면 쭉 논문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영어 논문이라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면 이제 영문 논문도 나오고 여기 한글로 번역을 해주죠. 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논문을 찾는 거고요. 실제적인 논문들은. 그리고 얘가 최신 논문을 검색한 것을 이렇게 쭉 세부 정보를 줍니다. 네, 리절트라든지 연구 방법론은 뭘 썼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두 번째 논문이 마음에 든다. 프리윌 알고리즘이라는 거, is dangerous라는 논문을 마음에 든다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풀 텍스트가 있죠. 풀 텍스트를 주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는 여러분이 논문을 들어가서 그 논문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뭐 처음부터 구매할 필요는 없고 쭉 검색하고 마지막에 내가 선행 논문에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논문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풀 텍스트 누르면 얘가 사이테이션을 주고, 네. 이게 사이테이션이니까 사이테이션도 주고, 네. 이렇게 논문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가 논문을 찾는 논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질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논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지 않고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논문을 막 검색해서 출처를 가져오니까 얘네들도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사이트에다 AI를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챗GPT 엔진을 꽂거나 제미나이 엔진을 꽂아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머지가 돼서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쑥 훑어볼 때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쓰고, 내가 어느 정도 찾았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제 논문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논문을 찾아야 되겠죠. 가져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 앱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검색을 하면 생성형 AI가 뒤에서 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문을 찾아주죠. 그래서 어떤 거는 풀텍스트를 공짜로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돈을 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사야 되는 논문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논문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공짜로 주는 논문도 많으니까 알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논문 같은 경우에 인용수가 높고, 왜냐하면 논문의 퀄리티는 여러분이 내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논문과 이론의 지지를 받았느냐, 연결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논문이라면 사야 되겠죠. 자, 어쩌든지. 자, 그렇게 해서 얘는 특성이 뭐냐면 논문을 띄워줘요. 아까처럼. 자, 얘가 페이퍼를 주는 거거든요. 풀텍스트를 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쪽에 창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여기에 논문이 뜹니다. 논문 본문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성형 AI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어보면 돼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추가 질문을. 그러면 이 논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 논문을 어느 정도 찾았다. 틀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그 선행 논문에 대해서 여기서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는 그 논문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티칭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그 논문을 요약하라 할 수도 있고 그 논문을 가지고 내가 디베이트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기도 역시 네, 그 출처를 누르면 그 다음에 출처가 같은 논문도 연결된 논문도 뜨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는 거고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 컨센서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커넥티드 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 페이퍼를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커넥티드 페이퍼가 동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내가 찾은 논문 Free Will and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지, 그러니까 그 논문이 내가 찾은 논문이 내가 쓰려고 하는 선행 논문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를 그래프로 그려줘요. 그리고 그 논문의 선행 논문, 그 논문의 선행 논문, 그 논문의 후행 논문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선행 논문, 나의 중심이 된 핵심적인 선행 논문 몇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논문은 전 세계 추세도 그래요. 길게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뭐 200페이지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석사 논문은 저희가 권장하는 건 70페이지 미만, 박사 논문도 100페이지 미만.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떤 분은 또 막 그걸 막 150페이지, 200페이지. 근데 150페이지, 200페이지 하는 것은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량적 분석을 해서 자료 분석이 많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데 논문을 늘리는 법 아시죠? 선행 논문을 막 비슷한 거 다 때려 부어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 수준 떨어지는 거. 가장 여러분의 가설, 여러분 논문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수준 높고 하는 논문들을 가져다가 그걸 분석만 하면 돼요. 네. 최고의 저자하고 대화만 하면 되지. 그분들의 2차, 3차 아류하고 뭘 그걸 합니까? 그죠? 네. 논문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찾은 그 논문이 어느 정도 퀄리티냐는 간단해요. 인용수.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쓰는 그 사람이 선행 논문으로 했던 거. 그리고 그 논문에서 파생된 후행 논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 거기서 논문을 늘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선행 논문을 몇 개 찾고 거기서 그것과 연관된 논문을 찾아야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그냥 때려 넣어요. 비슷한 거. 막 긁어가지고 이것도 찾았으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다 거기다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네, 교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예, 교수님들 간에 또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잖아요. 네. 한 교수님이 왔는데요. 그 교수님이 나이는 비슷해. 그런데 다른 교수님보다 위에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수님은요, 예, 세계 최고의 석학에서 바로 배운 제자고요. 이 교수님은 그 배운 제자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비슷해. 나이도. 여기가 우위죠. 왜요? 세계적인 저자 바로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분 제자의 제자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게 퀄리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 수준은 원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은 원문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쓰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논문이 예를 들면 라틴어다. 그럼 라틴어 쓰셔야 돼요. 네. 제가 쓰는 신학의 자유지, 인공지능의 자유지가 라틴어가 원문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 영어 버전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걸 써요. 인용해요. 그거 다 통과 못 합니다. 원 라틴어를 써야 돼요.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원저자를 찾아가라. 그 사람의 그 이론도 했으면 이론의 가장 중요한 대부를 논문과 그 이론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작업이 장벽이 있어요. 첫 번째 못 찾는다. 두 번째, 네, 언어의 장벽이 있다. 근데 AI가 그걸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라틴어 원문을 찾으면 라틴어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가 전부 번역을 하고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다시 원문을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원문을 가져와서 올 수 있죠. 필요하다면 그 라틴어 그 본문만도 내가 어떻게 돼요? 파싱을 다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게 AI라는 거죠. 라틴어를 처음 배워도. 그게 AI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원저자로 가고 가능하면 원문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 차이가 논문의 퀄리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의 논문이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저자, 원문, 원이론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AI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내 논문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보여줄 때 하는 거고요. 자, 뭐 예를 들어 보면 네. 자, 들어가면 네. 자, 최신 논문을 검색해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봅시다. 커넥티드 페이퍼죠? 네, 맞아요. 자, 이게 커넥티드 페이퍼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논문을 찾아요. 그럼 여기 보면 요 마크가 있죠? 요게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내가 이 논문 Creating Free Will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논문이 이걸 클릭을 하면 네, 요 구조가 나와요. 네. 그래서 현재 이 논문이 전체적인 연관된 논문들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요 PDF를 누르면 네, 자료가 있으면 네, 이렇게 논문 원문이 뜨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period work 있죠. 자, 이걸 누르면 해당 논문의 대략적 선행 연구가 다시 떠요. 이 논문의 선행 연구가 뭔지. 네. 그 다음에 뒤에 걸 누르면 해당 논문의 대략적 후속 연구가 뭔지. 그래서 논문의 앞뒤를 찾을 수가 있고 아까처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논문의 위치. 네. 제가 현재 요 논문이 여기 있다. 이거 제가 그냥 표시한 겁니다. 예, 마크를. 예,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 논문은 지금 여기 있고 예, 이 논문은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수준을 평가할 때 또 여기서 논문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주제 찾기나 이런 데서는 논문을 구체적으로 내가 쓸 선행 논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 언저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내가 쓰는 논문을 찾기 위해서 비슷한 논문, 추천해 논문, 거기 얹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그 다음에 대략 감을 잡았죠. 저기쯤 있겠어. 그게 논문 주제 탐색이에요. 저런 주제 안에서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찾으면 그걸 가지고 요 전문적으로 찾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에 AI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논문을 집어넣고 디테일하게 그것과 연관된 그리고 이걸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니까 하면서 이 해당 논문에서 이 영역에서 가장 좋은 논문을 선별하고 거기에서 선행 연구를 넓힐 때 그냥 무작위로 비슷한 거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 가장 핵심의 논문, 중요한 논문과 앞뒤 연구 이 논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내가 연구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선행 연구에다 논문을 늘리려면 이렇게 늘리세요. 막 여기 해놓고 막 나온 거 다 긁어다가 이거는 논문 있어 자료 있어 PDF 주네 그러면 이거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게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쓰실 수 있는 게 커넥티드고 여기죠. 사이 스페이스. 이거는 개별 논문을 탐색하고 읽고 혹은 내가 직접 논문을 올리고 또 종합 검색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논문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안 쓸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이 있다는 거 말해주고 저희들은 노트북 LM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행 논문을 이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혹은 선행 논문을 직접 쓸 것과 약 한 2배수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논문을 다 넣어놓고 내가 그 논문들과 종합적으로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AI이기 때문에 가능을 하는 거예요. AI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 사이스페이스라는 걸 쓰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자, 선행 연구의 심층 검색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 창이고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래서 PDF 이렇게 되어 있는 건 PDF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썸머리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팟캐스트도 들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 뒤에 가서 구글 노트북 앱을 쓰면 여러분이 선행 논문 최종적으로 선택한 선행 논문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왜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비평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 논문 안에서 내가 다양한 관점으로 선행 논문을 읽는 거예요. 이거는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I가 없을 때는 그냥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것도 언어가 안 되면 번역된 걸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장치를 보지만 다양한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AI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를 주고요. PDF에 나오죠. 본문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이것도 여기서 대화를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영어 논문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해. 여기 썸머리를 하고 번역해. 그러면 번역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언어의 경계와 상관없이 내가 해당 논문을 찾을 때도 그렇고 그 해당 논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제가 뒤에서 또 번역하는 AI 엔진을 가르쳐 드릴 텐데 거의 완벽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완벽한 번역으로 읽고 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한글로 쓰잖아요. 여러분 한글로 쓰세요. 근데 본교에 내면 본교가 한글을 받아 한글 논문을 채택을 할지 안 할지 물어봐야 되는데 많아도 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쓰고 그냥 번역은 대리자로 시키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창의력 논문을 다 썼는데 그게 영어라는 번역을 못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리자로 그냥 번역시켜라. 번역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교수님 하는 것도 훨씬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리자로 쓰는 거예요. 왜? 그냥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미국 교수가 내 논문을 한글로 읽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번역해서 주면 돼요. 굳이 거기에 저희들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창의적 논문을 썼느냐. 그러면서 논문 연구 방법론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가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면에서 혹은 핵심을 살리는 면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갖다 쓴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대화도 가능하고요. 본문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좀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얘네들은 아예 본문을 띄워놓고 그걸 띄워놓은 상황에서 AI를 붙였기 때문에 좀 차별점은 그 본문 안에서 그 전체를 가지고 대화가 되지만 여러분이 찾다 보면 처음에 요약을 하겠죠. 아, 그래서 내 논문에 필요한 이 연구 논문에 내 연구가 필요한 것은 본문에 몇 쪽 있어, 몇 페이지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얘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여기서 스터디도 가능하고 질문도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이런 전문적인 논문을 서비스해주는 사이트에 AI가 붙어 있는 걸 쓸 때 또 다른 장점이에요. 그래서 생성형 AI만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딱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AI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케스트레이팅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봤는데요. 예. 이 얘네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성형 AI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생성형 AI에 없는 기능들을 붙였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LLM 기술인데 여기에 공식들 있잖아요. 예, 공식. 예, 저는 이제 문과라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때로는 이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려면 알고리즘의 설명도 있지만 그 알고리즘의 세부 실제적인 알고리즘은 전부 다 수학 공식이거든요. 그 수학 공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수학 공식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얘 기능은 이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Explain Math and Table.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설명을 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몰라도 그 알고리즘의 특색을 몰라도 네가 설명해. 그럼 설명하고 그 설명도 모르겠어. 그럼 내 수준을 알려주고 더 풀어서 설명해봐. 네. 핵심만 설명해. 이게 다 돼. 그게 AI가 붙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공식이 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이론이고 어떤 원리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저 공식을 내 논문에다 붙일 수가 있죠. 네. 혹은 저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데 자유의지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고리즘이 수학적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얘가 진짜 그렇게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를 내는 건지 사람이 착각하는 건지는 그 수학 공식을 공격을 해야 돼요. 수학 공식을 가지고 다뤄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걔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아. 이러면 아무런 의미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잡담이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AI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AI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논문 본문 없으면 나오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단계가 여러 논문을 찾았고 이제 구체적인 논문을 찾으러 들어갈 때 이 사이트들을 이때는 LLM을 쓰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논문 들어가서 그 논문을 정확하게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보고 그래 나는 리터러처 리뷰에 쓸 내 선행 연구 논문은 이거야. 최종 확정할 때는 여기를 들어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LLM을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리뷰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행 연구 논문 리터러처 리뷰에 쓸 내 논문들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럴 수도 있어요. 논문을 내가 주제를 정해졌을 때 이걸 확정할 수도 있고 내가 주제를 안 정해졌을 때는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이제 선행 논문을 완벽하게 안 정해줘도 거꾸로 좋은 선행 논문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전 논문의 한계를 빨리 찾아야. 예. 그러니까 자, 다시요. 좋은 논문은 현재까지 연구된 것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거나 새로운 한계점을 찾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좋은 논문이에요. 그러려면 이 좋은 논문이 되려면 앞에 논문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예요?
앞에 논문에서 공격하거나 한계를 찾거나 방법론에 새로 접근을 하거나 하는 앞에 논문이 좋아야죠. 예. 수준 유치원생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려면 대가하고 뭐 힌트하고 붙어야지. 하려면 그래야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AI에 대해서 자료논문을 하면 힌트하고 붙어야지. 예. 최현식 박사하고 붙으면 안 돼요. 힌트하고 붙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논문을 찾은 다음에 찾아서 그런 최고의 대가의 논문을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파생 주제를 물어서 그걸 공격함으로써 그걸 분석함으로써 내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렇게도 쓸 수 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최종적으로 내 파생 주제, 내 주제를 못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가세요. 대충 주제 범위로. 그래서 그 영역에서 괜찮은 논문을 딱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구글 AI 스튜디오의 엔진, 이 엔진을 사용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뽑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관점, 혹은 그걸 공격하거나. 예. 그러니까 요게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제를 내 찾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주제를 찾았으니까 다시 그 거치면 선행 논문까지 찾겠죠. 패턴 이해되십니까?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쭉 오면 되는 거고 주제를 못 찾았을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 컨센서스를 여기까지 가서 대략적 범위에서 논문을 찾아놓고 그 논문을 지금 하는 AI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해서 새로운 문제점, 새로운 방법론의 어떤 방식, 그다음에 그 논문의 한계, 논문 언제든지 한계를 주거든요. 그 한계를 찾아서 AI를 통해서 이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방법이 뭐냐 물어보면서 내 주제를, 내 논문의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다시 잡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하면 선행 논문이 되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서큘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걸 몇 번 돌리면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예. 보통은 교수들이 논문 지도할 때 오리지널은 이게 없었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찾아봐. 찾아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찾아봐. 이게 그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경험했어요.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방법을 계속 몇 번 돌려봐야 교수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논문만 바뀌었지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AI 없었을 때.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본인이 알아요. 이게 뭐구나. 교수님 이거 하라는 거구나. 또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의미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모르죠. 물어보면 제가 또 알려줘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AI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AI가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왜 이런 논문을 찾아야 돼? 왜 논문은 그렇게 그래프상에서 예를 들면 인용수가 많은 걸 찾아야 돼?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또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자,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면 자, 이거는 아까 구글을 쓸 수가 있고 구글에서 저기 뭐죠? 딥 리서치를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이건 뭐냐면 구글의 개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또 달라요. 똑같은 구글인데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 플랫폼에서는 그게 AI 스튜디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미나이 여기서 썼던 요 엔진에서 썼던 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써야 되고요. 어떨 때는 여기서 엔진을 딥 리서치를 써야 되고요. 어떨 때는 네, AI 스튜디오를 써야 돼요. 네, 요게 오케스트레이팅이에요. 똑같이 구글 제미나이를 쓰는데 어떨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죠. 뭔가를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아니고 칼을 써야 된다. 이게 엔진 구글을 쓰느냐 예를 들면은 챗GPT를 쓰느냐. 그런데 칼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네, 소 잡는 칼로 사과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는 무슨 칼로 써야 되느냐? 그렇죠. 소를 잡는다고 과도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엔진에 어떤 기능과 개발자용을 써야 되느냐, 일반용을 써야 되느냐 그 차이. 이걸 우리 교수들이 다 매뉴얼화 해놨다. 거기에 딱 특화돼서. 네, 이게 오케스트레이팅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스튜디오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다 그렇게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 찾은 논문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얘하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완전히 분석을 해야 되죠. 그 선행 논문을.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한계를 찾아야 되겠죠. 그 논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뭐 이럴 때는 뭐가 좋느냐? AI 스튜디오가 좋다. 전문가용 칼을 써야 됩니다. 전문가용 칼을. 네, 자, 그래서
음, 자, 네. 음, 자,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AI 스튜디오하고 구글의 그냥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걸 왜 2단계에서는 논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챌린지하고 할 때는 왜 AI 스튜디오를 써야 되느냐? 아마 우리 미래준비학교에 수강했던 우리 학생들은 제가 그때 설명했을 거예요. 얘가 지금부터는 논문을 진짜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논문을 얘가 다 읽어야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작업을 할 때는 AI 스튜디오를 써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컨텍스트 토큰이라고 그래. 컨텍스트 토큰이 가장 큰 거를 써야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119페이지짜리 논문을 올렸어요. 자, GPT-4에다 올릴 수 있죠. 다 읽어요. 다 읽는다고 하고 다 요약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이것도 GPT-4 옴니에다 쓰면 되지. 천만에요. 자, 인공지능의 윤리라는 거, 지각된 인공지능 자유자유 있어요. 요게 119페이지짜리인데 얘한테 올렸어요. 자, 얘가 이 논문을 다 읽느냐? 요약할 때 상관없어요. 다 읽어야 내 그다음 작업 하죠. 이제 철저하게 그 선행 논문하고 내가 디베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건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본적인 LLM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집어 넣잖아요. 짧은 거 1, 2페이지짜리 다 읽어요. 기본적으로 토큰있으면. 근데 큰 걸 넣으면 이거는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딱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읽어요? 그렇죠. 목차, 그리고 앱스트랙트, 서론.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중간에서 뚝뚝뚝뚝. 그렇죠. 요러고 얘도 똑같이 읽어요. 예, 이해되셨죠? 그렇게 읽고 디베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약. 그리고 그 요약에다가 얘가 이것을 레그 방식으로 써서 이 논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막 대화하면서 이 논문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주제를 찾는 데는 상관없어, 이런 걸.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괜히 그 논문만 얘기하면 주제를 못 퍼져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가 주제를 찾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돼. 이해되셨죠? 네, 주제를 찾는 데는 과일을 깎을 때 과일 칼을 써야지 소 잡는 칼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제를 찾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거는 얘만 드립다 파니까. 근데 이 논문을 드립다 파서 내가 해야 될 때는 절대 쓰면 안 돼. 왜? 얘가 다 안 읽으니까. 그리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논문 가지고 얘기했는데 논문에 실제 들어보니까 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보면 그럼 얘가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뭘로 물어보면 되냐? 간단해요. 올리고 몇 페이지냐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다 읽으면 정확하게 페이지를 해요. 119페이지인데 얘는 153페이지라고 하죠. 틀렸어요. 이걸 할루시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가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냥. 얘는 못 읽는 거야. 이러면 되지. 뭘. 그래, 저 도둑놈들, 저 거짓말쟁이들 막 저걸 153페이지로 하네. 저거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건 얘는 이걸 못 하는 거지. 이걸 못 한다고 챗GPT를 다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분식 전문인데 나한테 돈가스 아니 그 뭐야 한식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 근데 분식 전문지 가서 한식 진짜 맛없어 이러면 시킨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한식 전문지 가서는 한식을 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식 전문가가 한식을 못 만드냐? 비빔밥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엔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연장을 탓하지 말고 그 연장의 성능, 한계 이걸 가지고 내가 최대로 필요할 때 그 연장을 꺼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못 읽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119페이지 내용 가져와 그럼 못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요건 안 되고요. 자, 구글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고 구글 제미나이도. 자,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 가면 네, 음, 네, AI 스튜디오 가면 저 볼까요? 네, 똑같은 걸 올렸어요. 똑같은 올렸습니다. 몇 페이지냐? 정확하게 119페이지를 얘기합니다. 다 읽는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읽으면 찾아봐야 돼요. 또 검증. 119페이지 원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그럼 얘가 이게 119페이지의 원문 내용입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가져옵니다. 그대로. 네. 99페이지 원문 그대로. 그러면 한자도 안 틀리고 주 관주까지 다 가져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니까 이 엔진에서 전체를 놓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을 한 거고요. 네. 자, 심지어는 어디까지 얘가 가능하냐면, 자, 이 논문에 있는 참고문헌 전체 내용을 원문 그대로 작성해줘. 그러면 얘가 참고문헌을 기억자, 김영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참고 논문까지 한자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끝까지 점까지 딱 가져옵니다. 네, 이게 구글 AI 스튜디오. 그래서 현존하는 AI 중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 읽고 그것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100페이지에 넘는 분량에 여러분의 논문은 이제 진짜 논문은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완벽하게 다 읽는 것은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못 읽어요. 개발자 버전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개발자 버전에 들어오면 여기서 여러분이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얘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추론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서 엔진을 저는 플래시, 익스페리멘탈 추론에다 넣었거든요. 이걸 추론에다 넣느냐 아니면 다른 데 넣느냐 또 달라요. 추론에다 넣기 때문에 얘가 여기 그걸 다 읽고 또 하나 어떻게 돼? 추론 기능도 있으니까 얘가 내가 질문을 하면 이 논문을 근거로 나하고 추론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얘가 논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가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추론을 할 때 얘가 대답을 추론의 성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요게 또 개발자 버전에만 있어. 제미나이는 없어요. 템퍼러처 그리고 또 뒤에 가면 P값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한번 해보고 이걸 P값을 늘렸느냐 줄였느냐가 또 추론은 또 다르고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다 못하니까 나중에 논문 들어갈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행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논문에 대해 설명을 해. 이 논문의 문제점, 이 논문이 제시한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이 정확한 답을 했느냐? 어떤 답을 했느냐?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 논문의 한계가 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느냐? 그 연구 방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았느냐? 자, 거기까지는 논문을 분석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구 방법은 그러면 이 똑같은 해당 논문, 이 논문에 썼던 이 결과를, 이 내용을, 이 데이터를 다른 연구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면 얘가 추론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논문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렇게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그러면 이 문제 얘기가 추론하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했는데 좋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새로운 연구 방법을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계에 대해서 이런 걸 혼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많이 그 부분 전문가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찾은 것에 대해서 교수님과 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야 그건 이미 있는 거야. 이 논문 찾아봐 이러잖아요. 그 교수의 역할이에요. 실제적으로는요. 교수님이 찾아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도 교수님이. 네. 그래 그거는 새로운 것 같다. 뭐 이런 거. 네. 나는 그게 새로운 건지 새로운 방법이 의미가 있는 건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몰라요. 모르니까 아직 박사가 아니지. 박사는 그걸 아는 것을 아는 거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을 자꾸 찾아가야 돼. 아시겠죠? 근데 교수님도 안 찾아와. 교수님도 안 만나줘. 여러분 혼자 막 하는 거죠. 갔더니 나중에 했더니 교수님 다시 써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코스형 마치고 전부 다 캔디데이스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는 욕해. 그래서 저는 논문 연구 방법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교수님도 바빠서 뭐한 20명씩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나 수업도 해야지. 그래서 AI가 교수님에게도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좋은 논문을 쓰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얘를 다 믿지는 마세요. 얘도 추론이니까. 근데 얘한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이거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서 검색해봐. 할 수 있겠죠? 이 방법론을 이렇게 쓰면은 얘가 또 그 방법론을 알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 얘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를 내보내겠죠. 그럼 결과를 보고 이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데 없으면 또 다른 방법론 계속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읽어봤을 때 괜찮은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좋은 새로운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의 가장 강력한 도구 그 단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2단계만 쓰셔야 돼요. 여기서 또 가지 말고 귀찮다고 엔진 바꾸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찾아내는 것은 이걸 쓰셔라.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툴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들이 또 바꿔놓을 테니까. 네. 그리고 어나운스 해줄 거예요. 이거는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AI 쓰지 말고 요 엔진 쓰세요. 혹은 요 에이전트 쓰세요. 네. 라고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그분 있죠. 5일 동안 뭐 8천 몇 개. 그분이 만든 거더라고요. 논문의 약점을 공격하는 챗봇. 네. 논문이 있으면 그걸 공격을 해야 새로운 걸 찾잖아요. 한 개든지. 네. 그래서 딴지봇이라고 했더라고요. 써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다고. 네. 그러면 얘가 계속 딴지를 걸어요. 네. 공격을 하는 거죠. 비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는 비평을 못 하잖아요. 딴지를. 딴지는 걸 수 있는데 그 딴지가 내 딴지가 맞는지 틀린지 평가가 안 되잖아요. AI가 그걸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논문에서 내가 새로운 문제,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연결점을 찾는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없이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찾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새로운 어떤 연구의 한계선을 넓히는 거는 이미 있는 논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있는 논문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미 있는 논문을 아주 좋은 거 순도 높은 걸 찾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시간이 2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하고 50분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설정도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역시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스튜디오에서 선행 논문에서 문제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 얻는 거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트북 LM입니다. 자, 여기 노트북 LM은 자, 아까는 지금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작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행 논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행 논문을 가지고 여러 선행 논문을 가지고 그걸 통째로 넣어놓고 내가 가진 새로운 찾은 문제나 새로운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전체 논문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통합적인 논문. 그럴 때 쓰는 것이 노트북 LM입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LM도 요 단계에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노트북 LM에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제가 AI 프리윌이라는 걸 해놨는데요. 제가 선행 논문으로 쓸 걸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연구에 쓸 최종적으로 논문을 다 뒤졌다. 그럼 여기다 다 올려요. 얘가 논문을 20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논문을. 네. 자, 그래서 올린 다음에 내가 얘 올리면 얘가 50개 리소스에 대해서 쭉 썸머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화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타임라인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논문에서 뭐 예를 들면은 기술의 발전사가 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타임라인을 하면 얘가 그걸 쫙 읽고 그걸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도 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기능을 좀 설명해 볼게요. 스터디 가이드라인은 이거는 얘가 이 논문에서 얘가 퀴즈도 내고 막 그래요. 논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브리핑 덕스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얘가 쭉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나올까요? 시간이 오니까 어떻게 보는데. 아, 네. 이 전체 내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논문들을 얘가 쭉 읽고 얘가 브리핑, 전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메인 테마들이 뭐들이 이 논문들 안에 전체에서 공통으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키 아이디어 팩터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거죠. 네. 이것도 얘가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쭉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컨버트 소스로 이걸 누르면 요 내용이 다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용과 다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다시 자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썸머리의 썸머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창의적 응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을 찾아야 될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를 못 찾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해당되는 대략의 논문을 찾아. 그리고 여기 넣어놓고 아까 했죠. 브리핑하면 얘가 뭘 나와요?
키 아이디어 팩터가 나오죠. 예, 이 논문들의 키 아이디어 팩터. 요거를 프롬프트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논문들이 다 지금 이 최신 이 비슷한 논문들이 이러이런 키워드 아이디어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왜냐면 그 논쟁점을 알아야 물어봐야 찾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죠. 그 이론도 찾아가고. 이랬을 때 이 키워드를 못 잡았을 때는 대략 내가 주제에 관해서 논문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이 브리핑 독스를 하면 이 브리핑 독스에서 예를 들면은 메인 테마들은 뭐가 있고 이 메인 테마를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예. 이것의 어떤 찬반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5가지 질문에 그 컨텐츠에 그걸 넣는 거죠. 그러면은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제를 찾을 수 있고 다 찾은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썸머리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 누르면 여기서 이 질문을 하면 이제는 얘는 다른 데를 검색하지 않고 여기서 찾아놓은 논문에서 대화를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얘가 대화를 쭉 하면 논문에 어떤 게 있고 예를 들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있으면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내용들이 쿼테이션 나오고 이게 어느 논문에 있는지도 알려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 찾아둔 논문 속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주제, 키워드, 어떤 내용들을 쿼테이션을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 놓고 하나씩 뒤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그냥 자료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 자료에 대해서 얘가 썸머리를 만들고 썸머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띄워줘요. 논문을. 논문 내용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떼면 여기서 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얘가 썸머리를 만들고 썸머리를 보고 키 토픽스도 뽑아주고 이 논문에 토픽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도 꺼내주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노트북 LM에 자료를 올려놓고 뭐 추가 검색을 할 때도 키워드나 문장 메타다를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약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때 본문을 쓸 때 뭐 이런 거 시를 찾을 때 대화를 할 때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끝났으면 내가 문제나 이런 걸 찾았으면 막 문제를 찾았다. 그럼 방법론 그런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이거는 가설을 세워주는 챗봇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르면 가설을 잡을 때 이 작업을 하면 이제 논문의 다 핵심 주제를 잡고 그거를 내가 가설화 시키고 그 다음에 시티스를 만들고 뭐 이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샘플 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논문 가설과 목차 구성 조언자예요. 가설을 잡으면 그 가설을 가지고 목차를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할까를 잡아주는 챗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자, 인공지능의 자유지입니다. 조직신학 박사 논문입니다. 하면 쭉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하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거죠. 가설을 세우려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흥미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고 쭉 여러 가지 세부 질문을 하면 내가 답해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가설을 잡는 것, 그 가설에 들어가는 변수를 잡아주고 추천해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지금 하기 위해서 만든 챗봇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넣고 그러면 얘가 연구 가설 초안을 만들어요. 주요 가설은 이거고 세부 가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제 아이디어를 넣으면 얘가 그걸 가설화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한계 이런 방법을 쓰고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가설의 문장으로 혹은 그 가설을 세우려면 종속 변수와 그다음에 세부 뭐 주요 가설, 세부 가설 혹은 종속 변수 뭐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는 게 사실 처음 논문 쓰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예, 학사 논문 뭐 여러분 수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 학사 논문에서는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논문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요새는 또 석사도 논문 안 쓰는 데도 많잖아요. 석박사 통합.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논문은 여러분이 처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쓰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참 딱해요. 주요 가설, 세부 가설을 이 사람들 어떻게 잡아요, 혼자? 정석 변수와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어떻게 잡을 건데?
논문지도 5번으로. 그러니까 자꾸 카피밖에 안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오지. 어떨 때는 어떤 논문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써. 네. 가설도 아니야. 네. 어떤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네. 메인 티시스가 마지막 논문 쓸 때까지 뭔지도 모르고 그 개념도 모르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논문이 잘 될 수 있어요? 결국 통과를 못 하지.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못 가르쳐 준 것은 쉽죠. 평가할 때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감안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평가할 때는 다 그 기준으로 되는 거라고. 네 가설은 뭔데? 왜 이게 독립변수, 왜 변수를 이렇게 썼는데? 몰라요, 학생은. 그냥 우연하게 맞으면 되는 거고, 어디 비슷한 거에서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연하게 두드러 맞고, 예, 결국 몇 번 두드러 맞다, 에이, 포기하고, 예, 그냥 캔디데이트 끝나고, 뭐 이런 게 다반사죠. 정확히 얘기하면 논문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논문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예. 그 부분을 이제는 AI가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인 논문을 쓰는 데든 상관없이 논문 AI 연구 방법론은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나 논문을 쓰는 학생이나 굉장히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또 위에 방향에 대해서 하고 또 제 생각을 놓고 그래서 다시 잡아달라고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런 대화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니까 얘가 이거 하라. 그럼 그거 좋네 하고 카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맞습니다.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얘가 그냥 아이디어 줄 수도 있고 왜냐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대화를 하면서 내 아이디어 놓고 때로는 야, 너 그거 내 생각에는 그거 독립변수 아니고 종속변수 같은데 네가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대화를 앞에서 쭉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 두 위에 지금까지 대화를 다 종합해서 두 대화 너무 좋아. 새로운 제안을 해달라. 그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위에 있는 내용들 다시 조합해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또 읽어보는 거죠.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서 또 리서치를 또 해보고 내 아이들 또 집어넣고 그렇죠? 구조도 야 이거 너무 복잡해. 단순화시켜. 핵심만.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 목표에 대해서 쓰죠. 여기 있어요. 기존 용어는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는 내 주제는 그런 것도 얘기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뭐다. 그런데 나는 이게 없는데 기존에 있는 논문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왜냐면 AI 자유주의 논문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논문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야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내 말이 꼭 법이야. 막 이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없는 건 내가 없는 거지. 그러면 없을 때는 최초의 신학 논문이면 요새는 좀 몇 개 나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돼요? 일반 이론이라도 가져와야 되죠. 거기서 서포트를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게 이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넣으면 얘가 거기에 또 맞춰서 가져와요. 예.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죠. 또 읽어보고 또 제안하고. 자, 나오면 좋다. 변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래? 그럼 얘가 또 변수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제안을 해봐. 변수 잡는 거. 그럼 얘가 계속해서 나오죠. 여기 주요 변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통제 변수, 변수 간의 관계, 변수 설정 예시 계속 나와요. 이거는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나를 지도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들으니까 너의 생각을 들으니까 너 가설은 그렇죠. 쫙 설명을 하면 누가 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가설 이렇게 썼고요. 주 가설은 이거고요. 세부 가설은 이거고요. 종속 변수는 이거고요. 뭐 이렇게 누가 말해요. 그냥 막 주저리 하면 교수님이 알았어. 그러면 너는 이게 주 가설 이렇게 잡으면 되고 변수는 이렇게 잡. 교수가 다 해주잖아요. 그 역할을 얘가 지도 교수가 해주는 거예요. 지도 교수가 돼서. 자 여기도 그렇잖아요. 칼빈 자유주의 신학적 이론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면 어떻게 바뀌냐? 내 생각을 넣어요. 나는 이건데 이거를 종속 변수 쓰지 말고 독립 변수로 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것도 괜찮으면 제안을 해줘요. 그럼 나오면은 그러면은 변수가 바뀌면 가설이 바뀌어야 되겠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가설을 또 바꿔줘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설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정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다시 선행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거기 맞춰가지고 이 작업들이 계속해서 AI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도교수가 됐다가 대리자가 됐다가 협력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경쟁자가 됐다가 평가자가 됐다가 하는 거죠.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이제 논문 실제 들어가면 김세현 교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게 닥터 논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첫 번째는 창의적인 것을 어떻게 선행 연구에서 끄집어내느냐.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말이 아니라 대가들의 말을 가지고 나보다 권위 있고 연구된 걸 가지고 증명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박사급의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경영할 때 미국 교수님이 그랬어요. 참 첫성이 뭔지 아세요? 세계적인 논문은 박사 따고 해라. 이런 이제 박사쯤 되면 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가 이 박사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 돼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박사는 허들이다. 논문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거니까 가장 통과되기 쉬운 주제로 해라 그랬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세계적인 것은 박사 따고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논문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연구 방법론에서 박사 수준의 선행 연구는 뭐고, 박사 수준의 주제 찾는 건 뭐고, 박사 수준의 선행 연구에서 문제와 이런 걸 찾는 건 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전체를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두 다 연구 방법론에 AI가 붙으니까 그거를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난이도를 유지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여기서 나중에 요 보순 어디 갔죠? 쭉 하면 이게 쭉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보면 논문 얘가 써주는 거 아니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창작.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다가 긴 데이터도 넣었죠. 제 생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면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놓고 내 생각도 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구 방문 추천도 받고 여기 가면 APA 방식을 따르고 조직 시작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작성법의 목차를 예시해 달라. 그럼 제가 목차를 뽑아줘요. 내가 했던 가설을 어디다 놓고, 연구 방법을 어디다 놓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것만 놓고, 목차 구성도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냐? 연구 방법론을 내가 선택했는데 우리 이제 최진희 교수님 연구 방법론을 가르쳐 줄 텐데 AI로 그거를 연구 방법론의 장에 4장에 넣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연구 방법론을 4장만 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장에도 넣어야 돼. 이걸 잘 몰라 또. 앱스트랙트도 넣어야 되고 서론도 넣어야 되고 어디다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얘가 그거를 요 내용들은 어디에 넣어야 된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어디는 어떻게 넣고. 그것도 역시 논문 지도예요. 교수가. 이거는 서론에는 이것도 연구 방법론 다 넣는 게 아니고 연구 방법론 중에서 서론에는 뭘 넣어야 되고 결론에는 뭘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수가 다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 몰라요. 원래 그래서 몰라서 논문 연구 방법론을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배워서 다 아셨나요? 이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얘가 계속해서 이제 쓸 때마다 여러분을 계속 코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시 이 챗봇도 딱 여기만 쓰세요. 이거 가지고 또 뭐 주제 찾고 이렇게 가지 말지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초록 작성. 그다음에 영문 번역은 젠스파크 번역을 쓰시면 됩니다. 젠스파크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번역은 얘가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젠스파크에 들어가면 에이전트가 있죠. 젠스파크에서 갑자기 여기다가 넣고 번역해달라 이러시면 안 돼요. 메인 창에다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왜 안 들어가죠? 로드가 걸려서 그런데요. 자, 지금 로드가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면 에이전트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번역 에이전트예요. 여기 맨 위에 거는 믹스 오브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얘가 이것을 클릭하고 번역을 넣으면 얘가 구글 제미나이, 트랜스레이션, 디벨 뭐 이런 걸 다 해서 얘가 리플렉션에서 가장 좋은 번역을 얘가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디폴트는 그걸 쓰고요.
디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디벨이 번역 엔진은 가장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거든요. 디벨 엔진을 써서 내가 그걸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번역만 주로 하는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예, 여러분이 번역하는 것보다 웬만한 교수들이 번역하는 것보다 얘가 번역을 더 잘해요. 뭐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제가 수모를 당했는지 아세요? 석사 논문을 쓰는데요. 써갔는데 교수님이 막 빨간 줄을 그어요. 저는 엄청 잘 썼다고 영어 잘했다고 막 해가지고 영어로 논문 썼는데 교수님 막 긁더니 한 10페이지를 빨간색을 긁었어요. 한 80%를 빨간색을 긁더라고. 나는 일단 그걸 이해를 못했어. 뭐지?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딱 긋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 쓱쓱 몇 개 긋더니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 뒤에는 내가 잘 썼나 보구나. 웬걸 교수님이 이러더라고요. 10페이지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못하겠다. 그래서 준 거야.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냐고. 예. 나는 내 창의적인 논문을 영어라는 벽 때문에 제가 그거 극복하느라고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거꾸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니들은 한국어로 논문 쓸 수 있냐 내가? 예. 그래서 그거는 논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논문의 장벽이야. 세계적인 학회에 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문 영어 잘하는 웬만한 번역사보다 얘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번역시키면 돼요. 우리도 미국에서 학교에서 영어 논문 내라 그러면 이걸로 번역해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나의 모국어로 여러분의 최대한의 생각을 창의적 생각을 정리해서 내 모국어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모국어로 그것을 서술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의 주의는 이제 이 바뀐 세상에서 저의 주장은 모국어로 써라는 거예요. 괜히 되도 않는 외국어를 가지고 그거 쓰는 순간 창의력이 멈추잖아요. 단어 하나로 창의력이 달라지는데 그냥 내 모국어로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번역해서 읽든지 필요하면 내가 그냥 번역해서 줄게. 이게 우리 학교의 철학이에요. 중요한 것은 학생의 실력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최 교수님 욕하겠네. 네. 그 다음에 서론 구조도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건 딱 설명만 드려볼게요. 아까 그 스튜디오 들어가서 선행 논문을 했어요. 그럼 서론을 쓸 때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행 논문들을 집어넣고 서론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구조로 써야 되고 그 구조에 따른 뭘 넣어야 될지 모르면 그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잘 쓴 논문을 벤치마킹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그 잘 쓴 논문의 서론을 읽어본다고 해서 벤치마킹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벤치마킹이 안 돼요. 영 안 되면 그때 정 안 되면 카피를 하는 거죠. 표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얘한테 집어넣고 이 좋은 논문의 서론의 구조를 파악해라. 그러면 얘가 구조를 쫙 파악해줘요. 이거는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뭐뭘 넣고 여기는 왜 이걸 넣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구조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서론은 이런 내용을 쓰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썼던 것 중에서 서론을 갖다 끼면 돼요. 그러면 찾기 쉽죠. 서론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갖다 써. 이 내용 여기다 넣는 거구나. 알면 그냥 하면 돼요. 더 쉬운 방법은 그렇게 해놓고 내 나머지 연구 방법을 집어넣어서 네가 서론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구조들을 얘가 내 내용을 연구 내용을 가지고 서론을 만들어요. 근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를 권해요. 그러니까 AI가 두 개를 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겠죠? 일단 서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틀을 얘한테 패턴을 딱 달라 그러고 내가 뒤에서 했던 연구 방법을 이거 했던 걸 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AI 스튜디오에다가. 그걸 챗GPT 넣으면 안 돼요. 내 내용을 다 읽어야 되니까 넣어놓고 이 구조를 딱 주고 이 구조대로 여기에 맞춰서 서론을 뽑아봐. 그럼 얘가 쫙 뽑아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논문을 다시 읽고 거기다가 빼고 보충하고 하면 완벽한 서론이 되겠죠. 권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방식.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략 이론적 뭐 이렇게 하면 선행 연구 뭐 여기까지 거의 제가 끝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논문에 이제 3장까지 다 하는 걸 방법을 대략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제는 4장,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론 설계. 이게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진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